안녕하세요. 미영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꼬치입니다. 인사, 꾸벅. 자, 합격. 인사하시고. 꼬치씨. 그랬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자, 41번부터 풀이하겠습니다. 41번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한 1차 보건 의료 요소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보건진료소의 운영협의회를 설치한 1차 보건 의료가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임. 1번 접근성, 2번 수용 가능성, 3번 주민의 참여, 4번 질적 적정성, 5번 지불 부담 능력.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어떤 거를 내가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대상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 대상이 누구야? 주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의 참여를 안 하면 어떤 내가 가장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도 별로 효과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민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 1차 보건 의료 요소가 가끔 시험 문제에 나오는데요. 접근성은요. 보건 이용의 차별이 전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상관 오지도 모두가 다 전달이 되어야 한다. 수용 가능성은 주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방법과 서비스의 수준을 갖추어야 하는 걸 뜻하고요. 지불 부담 능력은 그들의 지불 능력에 맞게 보건의료 비용으로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이왕이면 좀 저렴한데 아주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겠죠. 또 근접성이 있습니다. 근접성은 아주 쉽고 평등하게 모두가 이용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고요. 보편성은 기본적이고 포괄적인 보건의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보편성입니다. 요거는 한 번 더 돌려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건의료 요거 요소가 하나씩 시험 문제에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꼭 한 번 더 돌려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2번 보건의료 전달 체계의 구성 요소 중 지도력, 의사결정, 규제를 포함하는 것은 1번 경제적 지원, 2번 자원의 조직화, 3번 보건의료 자원의 개발, 4. 보건의료 정책 및 관리, 5. 보건의료 서비스의 제공입니다. 우선은 보건의료 전달 체계에 대해서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의료 전달 체계의 목적은요. 어떤 보건의료 수요자가 아주 수요자한테 적정한 의료를 내가 제공하기 위해서 있는 체계를 뜻해요. 그러면 그에 대한 목적은 내가 궁극적인 목적은 뭐야? 최소한의 투자를 해서 최대한 효과를 얻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구성 요소 중에서 어떤 지도력, 의사결정, 규제. 그럼 첫 번째 경제적 지원은 땡이죠. 돈에 관련된 거니까. 자원의 조직화. 조직화라고 하면 어떤 단단한 걸 뜻해요. 그래서 체계를 뜻하고 그러니까 땡이고. 보건의료 자원의 개발은요. 어떤 인력이나 시설, 장비, 기술, 지식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땡. 보건의료 정책 및 관리, 그러니까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과 의사결정을 하죠. 그에 대해서 규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3번. 우리나라 의료급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공공부조 제도에 속한다. 2. 전 국민을 가입 대상으로 한다. 3.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한다. 4. 근로자에 대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재해보상을 한다. 5. 소득 능력 상실 시에 최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한다.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건 사회보장제도를 여러분이 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회보장은 어떤 게 있어요? 사회보험, 공공부조, 그리고 공공서비스 이렇게 나눕니다. 사회보장 속에서 내가 이제 취업을 했어. 그래서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이야. 그럼 여러분 뭘래요? 4대 보험 내시죠? 그게 바로 사회보험입니다. 사회보험에서 4대 보험을 생각하시는데 우선 그 안에서도 소득보장으로 나누는 것과 의료보장으로 나누는 걸 다시 나눕니다. 소득보장이라고 하는 건 돈에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국민연금, 고용보험, 그리고 또 산재보험이 우리 어디에 소득보장에 속하게 되는 거고요. 의료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건강보험, 그 다음에 산재보험이 여기 속합니다. 산재보험이 왜 양쪽이 다 속하지요? 그래서 시험제 잘 나오죠. 산재보험은요 소득보장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의료보장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공공부조는요 제가 능력이 안 돼요. 그러면 나라에서 최소한의 소득과 최소한의 의료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빈제도라고 하죠. 최저생활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은 뭘로 나눠? 생활보호로 나누고요. 의료는 뭘로 나눠? 의료급여, 의료보호로 나눕니다. 그래서 1종과 2종으로 나뉘게 돼 있어요. 공공서비스는요, 어떤 사회복지 서비스나 보건의료 서비스, 그래서 정상생활을 위해서 내가 옆에서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를 공공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럼 의료급여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공공부조, 공적부조 속에서 의료에 대한 보장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급여가 바로 의료보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번 공공부조가 답이 됩니다. 자, 44번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중 다음에서 설명하는 시설급여 기간은 대상은요,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 자, 서비스 방법이나 내용은요, 입소시켜 급식, 요양,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규모는요, 입소 정원 몇 명? 10명 이상. 자, 그러면 볼게요. 1번 양로시설, 2번 노인 요양시설, 3번 단기보호시설, 4번 노인복지주택, 5번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여기서 보시면 상당한 장애고요. 우선 노인성 질환이기 때문에 요양시설에 입소가 가능합니다. 그쵸? 재택도 가능하지만 우선 노인성 질환이기 때문에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입소를 시켰기 때문에 시설이 먼저 해당이 되고요. 급식, 요양, 일상생활이지요. 그래서 요양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노인 요양시설입니다. 요거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에 대해서 보시면 1에서 5등급까지 나눠지고 있고요. 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혹은 65세 이하이지만 노인성 질환을 가졌다면 노인장기 요양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환자처럼 노인성 질환이기 때문에 여기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내가 대상자를 위해서 갔어. 그러면 앞에 뭐가 붙어? 재가가 붙어요. 근데 환자가 입소했어. 그러면 뒤에 시설이 붙어요. 여러분들 요것만 구별하셔도 훨씬 쉽겠죠? 재가급여는 방문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간호가 전혀 해당이 안 된다면 방문 요양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간호행위에 속한다면 방문 간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누시면 아주 쉽게 하실 수 있어요. 또 방문 목욕도 가끔 시험 문제 나오잖아요. 그 사람한테 가서 내 목욕행위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방문 간호입니다. 자, 시설급여라는 건 장기 입소를 목적으로 해요. 그래서 입소예요, 입소. 자, 여기는요, 요양행위가 있고 또 거기에 의료행위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급여는 이렇게 나뉘고요. 그 다음에 특별현금급여가 시험제 자주 나오니까 한번 하고 가자면 특별현금이에요. 돈이에요. 돈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요양비나 특례 요양비나 요양병원 간병비로 나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섬에 살아요. 근데 부모님이 진짜 중증 치매야.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매일매일 출퇴근을 하면서 돌봐드려야 되나? 자,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가 너무 힘들죠. 그래서 어떻게 며느리나 아들이나 자녀분들께 요양보호사를 딸 수 있게 해요, 나라에서. 그래서 요양보호사를 땄으니까 집에서 직접 돌봐드리지. 그러면 자녀들한테 그에 대한 어떻게 요양비를 지급하죠. 현금으로 월급으로 나갑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가 특별현금급여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제에서 예시로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문제 풀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입소의 동글뱅이였고요. 그 다음에 급식, 요양, 일상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 요양인 거야. 간호행위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세요. 자, 45번 보겠습니다. 종합병원에서 대장암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진찰료, 검사비와 수술비 등을 청구하는 진료비 지불 제도는 1번 인두제, 2번 봉급제, 3번 포괄수가제, 4번 총액계약제, 5번 행위벌수가제. 이거 시험지 많이 틀렸었어요. 선생님, 대장암이라고 하는 진단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괄수가제 아닌가요? 그래서 많이 틀리셨는데요. 여러분, 대장암은요, DRG에 포함이 안 됩니다. 포괄수가제에 포함이 되지 않는데요. 우리나라 현재 DRG에 포함되는 것은 안과에서는 백내장이고요. 이비인후과에서는 편도나 아데노이드에 대해서, 외과에서는 항문수술, 탈장수술, 맹장수술이고, 산부인과에서는 제왕절개나 또 자궁이나 자궁 부속장기 수술만 포함이 됩니다. 총 7개 질병군이 포함이고요. 대장암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행위불수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위불수가제라고 하는 것은요, 제공된 의료 서비스 양의 단위당 가격을 곱해서 내가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의 재량권은 굉장히 커지고요. 양질의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그만큼 의료비는 상승되어 있다. 그래서 과잉 진료가 될 수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군에 한해서 자, 진료비를 좀 억제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어? 포괄수가제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포괄수가제는 질환을 묶어서 총괄보수 단가를 설정해서 보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고 행정이 아주 간단합니다. 하지만 자, 행정부서가 의료진들한테 간섭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이제 그런 거 단점이 있어요. 그럼 인도제는요, 말 그대로 사람 인이고 머리 두예요. 그래서 등록 환자 수대로 돈을 받는 거야. 그러니 굉장히 비용은 저렴합니다. 하지만 내가 스스로 내 건강을 지켜야 되는 단점이에요. 예방이 중요하다. 양질의 서비스는 낮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봉급제라고 하는 건요, 일정 기간에 따라서 보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 다음에 자격증이나 경험이 있는지에 따라 보수를 결정하기 때문에 봉급제는 기간 우선, 그 다음에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능력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봉급을 주는 겁니다. 포괄수가제 방금 설명드렸고요. 총액계약제 같은 경우는 지불자 측과 그 다음 진료자 측이 1년간 진료보수 총액을 사전에 체결하는 거예요. 사전에. 그러니까 의료질에 대해서 뭐 크게 낮고 뭐 높고 뭐 이런 건 없지만 그 합의점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겠죠. 그것이 총액계약제입니다. 46번. 환경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1. 빙하의 증가, 2. 산성비의 감소, 3. 이상기후의 증가, 4. 해수면의 높이 하강, 5. 온실가스의 농도 감소. 한번 볼게요.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답은 이상기후의 증가입니다. 빙하는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산성비는 그만큼 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산성비가 뭐냐? 매연이 공기 중에 막 떠 있습니다. 수증기랑 또 만나요. 그래서 어떻게 돼? 비가 돼서 내리는, 낙하되는 것을 우리가 산성비라고 하는데요. 산성비가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왜 나오냐면 금속물이나 건물을 부식시키면서 또 하천을 산성화시켜서 생태계를 파괴합니다. 또 인간에게는 면역을 많이 떨어뜨리거든요. 또 하나는 이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게 시험도 잘 나와요. 바로 자동차 매연가스에 많은 아황산가스이다. 요거 별표입니다. 해수면의 높이는 어떻게 돼? 계속 낮아지고 있고요. 온실가스의 농도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 하나는 지구온도가 자꾸 올라가고 온실가스가 올라가고 이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산화탄소.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47번. 유기물질의 과다 유입으로 발생한 수질오염 상태로 오른 것은 1. 탁도가 낮아진다. 2. 용존 산소량이 높아진다. 3. 부유물질량이 줄어든다. 4. 암모니아성 질소가 줄어든다. 5.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높아진다. 답은 5번입니다.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높아진다인데요.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자면 유기물질이라고 하면 아주 쉽게 생각해 보자면 물이 있어요. 물이 있는데 그 안에 나쁜 애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유기물질이겠죠? 자, 그렇다면 탁도는 어떻게 돼? 물이 아이고 막부정물이네 이렇게 탁도가 네, 낮아지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거고요. 뿌여니까요. 자, 용존산소량이 뭐냐면 물이 여기 있어요. 그 안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이에요. DO라고 하죠. 수중에 분해되는 산소의 양이니까 산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깨끗한 물입니다. 이것은 수온이 낮고 기압이 높을수록 DO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용존산소량은 당연히 낮습니다. 오염수니까. 부유물질량. 자, 부유물질량은 둥둥둥둥 떠 있는 거죠. 당연히 어때? 올라가 상승되어 있고요. 암모니아성 질소도 상승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BOD도 하자면 BOD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입니다. 아까처럼 이렇게 물이 있어요. 수중 유기물질이 둥둥둥둥 있어요. 그런데 얘를 미생물에 의해서 산화를 할 때 산화 분해 시에 소비되는 산소의 양인 거야. 자, 똑같이 이렇게 유기물질이 있는데 그 안에서 산화제를 해서 깨끗해지는 데 필요한 산소의 양이 얼마냐라고 보는 게 COD라면 얘는 BOD는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될 때 필요한 산소의 양인 거예요. 이렇게 두 개가 달라요. 자, 미생물은 뭐라고요? BOD
BOD예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고 그 산화제를 통해서 깨끗해지는 걸 뭐라고 해? COD,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BOD와 COD가 높다라고 하는 건 산소가 그만큼 많이 필요한 거니까 오염인 거죠. 자, DO는요 높을수록 깨끗한 물이에요. 하지만 BOD, COD 높을수록 오염된 물입니다. 이렇게 구분 지어 놓으시고요. 자, BOD는요 공공수역의 오염 지표로 쓰입니다. 그래서 시험제 잘 나옵니다. 공공수역이고요. 근데 호수나 해양의 오염의 지표로 쓰는 건 뭐예요? COD다. 그래서 호수나 아니면 바다 같은 해양 같은 데에 대해서는 COD를 가지고 합니다. 요거 같이 적어두세요. 자, 48번입니다. 다음 중 2차 대기 오염 물질은 1. 오존, 2. 황산화물, 3. 탄화수소, 4. 질소산화물, 5. 일산화탄소. 2차 대기 오염 물질은 뭐다? 오존. 1번입니다. 또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나는 1차 오염 물질이라면 얘네들이 뭉쳐서 생기는 건 뭐야? 2차예요. 이렇게 외우시면 편해요. 그래서 오존이나 스모그나 알데하이드나 이런 애들은 다 2차 오염 물질이고요. 나머지 뭐 질소, 분진도 1차에 속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시는데 하나 더 대기오염의 지표가 시험제 잘 나오거든요. 대기오염의 지표는 일산화탄소나 분진, 그 다음에 아황산가스, 오존 이런 것들이 바로 대기오염의 지표로 쓰이고요. 그럼 대기오염의 원인은요. 기온 역전이 가장 흔하고요. 무풍 상태나 오염물질, 매연이나 먼지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기온 역전을 한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자 이렇게 산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온도가 높고 어디가 낮은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당연히 아래쪽이 온도가 높아서 꽃이 피고요.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서 눈이 내린다. 이렇게 머릿속에 두시는데요. 뒤집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래가 춥고요. 온도가 낮고요. 위에가 온도가 올라가서 더워지는 현상을 기온 역전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래서 대기오염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요건이 바로 기온 역전. 시험문제 많이 나옵니다. 49번입니다. 포도상구균 식중독을 일으키는 그 원인입니다. 1. 신경독, 2. 장독소, 3. 아플라톡신, 4. 에르고톡신, 5. 테트로도톡신. 답은 뭐야? 장독소입니다. 우리 독소형 세 가지부터 외우셔야겠죠? 독소형 세 가지 뭐예요? 1번 포도상구균, 보트리누스균, 웰치균 세 개입니다. 독소형 세 가지를 외우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개인적으로는 포도 웰치 주스가 통조림에 들어있어 이렇게 외우시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포도상구균 같은 경우는 빵, 떡, 우유로 외우세요. 얘네들을 냉장 보관하지 않아서 생긴 것들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냉장 보관이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합니다. 우리나라 가장 흔하고요. 위생이 중요하고요. 잠복기가 아주 짧아요. 2-3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김밥을 여기서 사 먹었는데 다음 휴게소 갈 때쯤에 토하고 설사하는 게 바로 뭐예요? 포도상구균이다. 얘가 독소형입니다. 자, 보트리누스균은요 너무너무 잘 아시죠? 신경독입니다. 그래서 치명률이 가장 높은 독소형입니다. 그리고 얘는요 날짜 지난 통조림 안에 들어있다. 별표 그래서 통조림이에요. 보트리누스균. 웰치균은 토양에 있어요. 그래서 식품을 통해서 감염이 되고 위장 장애를 일으킵니다. 독소형 세 가지 뭐라고요? 포도상구균, 보트리누스균, 웰치균입니다. 별표 수만 개 외우세요. 자, 여기서 1번에 신경독이 나오죠? 보트리누스균이 아주 대표적인 균이고요. 아플라톡신은 곰팡이에 있는 진균독이 뜻해요. 진균독이에요. 네, 에르고톡신은 맥각, 보리에 있죠? 얘는 이제 유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테트로도톡신은 보거에 있어요. 요거는 이제 보거독인데요. 어디 독이 많냐? 이러고 잘 나오지. 어디야? 난소, 고환, 간, 내장, 보거알, 피부 여기에 가장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생식기로 해서 이렇게 가끔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피부에도 많이 들어있다는 사실. 근데요,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보거를 지금 방금 먹었어. 근데 나가기 전에 계산대에 딱 섰을 때부터 벌써 호흡근 마비가 오고 사망할 수 있는 게 바로 테트로톡신이야. 그러니 30분에서 5시간 정도가 지나면서 호흡 중추, 신경마비가 와서 사망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보거독인 테트로도톡신. 어디 독이 있다고? 난소, 고환, 간, 내장, 보거알, 피부 등에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시겠습니다. 50번입니다.
근로자 작업 환경의 유해인자 관리 방법 중에 대치에 해당하는 것은 1. 발끝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화를 신는다. 2. 소음이 심한 작업장에서 귀마개를 착용한다. 3. 가연성 물질이 담긴 유리병을 철제통으로 바꾼다. 4. 작업장에 후드를 설치하여 오염된 공기를 배출한다. 5. 방사선 동위원소 취급 시 원격 조정 장치를 사용한다. 자, 이거요.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요. 대치는요. 그냥 바꾸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것을 이걸로 바꾸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바꾼 거예요. 그게 답이 뭐야? 3번입니다. 그래서 가연성 물질이 담긴 유리병을 철제통으로 바뀐 거예요. 바꾼 거예요. 그래서 답이 3번 대치는 바꾸다. 요겁니다. 가장 먼저 시행을 해봐야 하는 것 중에 하나겠죠? 자, 한번 1번부터 볼게요. 발끝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화를 신는 것은 개인 보호구 착용에 속하고요. 소음이 너무 심해. 그래서 귀마개를 착용했다면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한 거잖아요. 얘는 그냥 교육을 통해서 개인 보호구 착용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5번 방사선 동위원소 취급 시 원격 조정 장치를 사용한다. 원격 조정이라고 하는 건 내가 그곳에 있지 않고 떨어진다는 거잖아. 그래서 뭐에 속해? 격리. X선을 찍을 때 방사선사가 저 안으로 들어가 있죠. 그것도 바로 뭐야? 격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대치나 격리가 시험지에서 좀 많이 나오는데요. 대치는 아까 얘기했듯이 가장 기본이면서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물질을 바꾼다거나 공정을 바꾼다거나 시설을 바꾼다거나 작업 환경을 개선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어디에 속해? 대치에 속한다. 이 격리라는 것은 저장물질을 격리하거나 공정을 격리하거나 작업자를 격리하거나 거리를 두는 것을 뭐라 해? 격리라고 한다. 자, 51번입니다. 숙주에 침입한 병원체가 심각한 임상 증상과 장애를 일으키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은 1. 동력, 2. 감염력, 3. 병원력, 4. 면역력, 5. 감수성. 심각한 임상 증상과 장애요. 심각하대요. 내가 병원체가 들어왔어. 나쁜 애가 들어왔다가 내 몸에 아주 심각한 장애를 남겼어. 이것은 바로 독식이죠. 동력 1번입니다. 동력인데요. 자, 2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감염력이라고 하는 것은 숙주가 내 몸에 걔가 내 몸에 병원체가 들어와. 그래서 내 몸에 들어와서 잘 자리 잡고 증식하는 그 능력을 바로 감염력이라고 한다. 감염력은 내가 감염이 되게 하게끔 하는 능력인 거잖아요. 그래서 내 몸에 잡아먹히는 그 능력을 뜻해요. 그럼 병원력은요, 질병을 일으키는 능력을 뜻해요. 그래서 자리를 잡았어. 아까 감염력이지? 자리를 잘 잡아가지고 드디어 뭐야? 증상까지 딱 일으킨다면 그것은 병원력입니다.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다시. 얘가 병원체가 숙주한테 들어왔어. 잘 자리를 잡고 증식을 하는 그 능력까지를 뭐라 한다고? 감염력. 그렇다면 얘가요, 내 몸에 질병을 일으키는 그 능력, 현성질병. 자, 증상을 일으키는 현성질병이잖아요. 이런 현성질병을 일으키는 그 능력을 뭐라 한다고요? 병원력. 자, 구분 꼭 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면역력은요, 외부에서 균이 들어왔지. 그 병원균에서 내 몸에서 저항하는 힘을 면역력이라고 하죠. 면역력이 높으면 질병에 걸리지 않겠지. 근데 그 밑에는 감수성은 뭐냐면, 자, 내 몸에 침입하는 그의 성질을 뜻해요. 근데 저항할 수 있는 성질이 없다면, 맞지? 감수성. 면역력은 높고 감수성이 낮으면 질병에 안 걸리지만, 감수성이 높고 면역력이 떨어졌다면 질병에 걸리겠죠. 그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침입하는 그런 성질들을 우리가 감수성이라고 한다. 그러니 내 몸의 저항력이 떨어졌으면 당연히 질병에 노출이 되는 거죠. 자, 52번입니다. 매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제3급 감염병에 해당된다. 2. 신생아 임균 누염을 유발한다. 3. 가임 여성은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4. 원인균은 사람 면역 결핍 바이러스이다. 5. 모체의 태반을 통해 수직 감염이 될 수 있다. 답은 5번입니다. 매독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에서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꼭 외우셔야 되죠. 자, 몇 급입니까? 4급입니다. 그리고 4급은 유행 여부 조사를 위해서 항상 표본 감시 활동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4급이라고 합니다. 감염병에서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신생아 임균 뭐예요 이거? 인질이죠. 자,
자, 몇 급이죠? 4급. 임질도 4급이에요. 임질 같은 경우는 우리 산도를 통해서 신생아 안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응애 태어나자마자 눈에 뭘 떨어뜨려줘? 1% 질산을 떨어뜨린다. 자, 가임 여성은 예방접종 아니고요. 원인균은 사람 면역 배수. 이거 에이즈잖아. HIV. 그죠? 자, 모체 태반을 통해서 수직 감염됩니다. 그래서 태반 수직 감염이라고 하는데 이 매독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임신을 했어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검사는 했을 때 고혈압이 아니에요. 뭐예요? 혈청 검사입니다. 피를 뽑는단 말이야. 그래서 VD RL이거나 아니면 벌설만, 왓셀만을 하는데 그 목적은 매독을 발견하기 위해서다. 왜? 빨리 발견하지 않으면 기염 혹은 사산 유산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매독인데요. 태반 수직 감염이라서 태반 형성되는 게 12주인데요. 다행히도 얘는요. 16주 이전에 치료하면 가능합니다. 뭘로 치료해? 페니실린입니다. 페니실린으로 치료 가능하고요. 16주 안에만 빨리 치료하면 되니까 임신하자마자 혈청 검사를 하는 목적은 매독을 찾기 위해서이다. 무슨 검사라고요? VDRL 혹은 벌설만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어요. 그렇다면 어떤 기형을 일으키나 한번 볼까요? 자, 스누플즈 코끝뼈가 좀 없어요. 그죠? 치아가 뾰족뾰족, 허치슨 치아, 그 다음에 난청, 혹은 소두증, 백내장 이런 것들 일으키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야? 사산 유산을 초래한다. 임질 같은 경우는 아까 신생아 안염을 일으켰어. 혹은 불임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자궁의 임신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매독은요 이렇게 위험하게 사산 유산도 일으킨다. 그래서 16주 안에만 치료하면 됩니다. 외우셨죠? 자, 53번 예방접종을 시행하여 범유행성에 대응하는 감염병 관리 방법은 1번 병원체 제거, 2. 보균자 격리, 3. 숙주 면역력 증강, 4. 병원체 탈출 방해, 5. 숙주 감수성 강화. 한번 보겠습니다. 답은 숙주 면역력의 증강인데요. 예방접종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항원을 내 몸에 넣어줬어. 그래서 항원 띠끗 넣어주니까 어때요? 막 싸울 힘을 기를 수 있겠죠, 내 몸에서. 그럼 항체를 형성을 해서 싸우는 힘을 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야? 숙주 면역력의 증강이죠. 그러면 범유행성이라고 하는 건 그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아주 대표적인 게 인플루엔자, 독감이거든요. 그래서 독감 백신을 여러분이 맞으시는 거죠. 그게 바로 뭐야? 숙주의 우리의 면역력을 증강시키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 면역의 종류들 다 알고 계시지만 한번 해보고 갈까요? 내 몸에 바늘을 콱 찔렀어.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항체를 만드는 거 바로 백신이잖아요. 그래서 뭐야? 인공 능동 면역을 바로 백신, 백신 예방접종 이렇게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다시 콱 찔렀어. 근데 내가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 항체를 넣어준 거야. 항원이 아니라 항체가 들어왔어. 그게 뭐야? 방금 얘기한 것처럼 내가 어떻게 만드는 시간이 없어. 항체를 만들 시간이 없는 거지. 급해. 그래서 면역 글로불린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광견병에 노출된 개에게 내가 물렸어요. 근데 그 개가 도망가 버린 거죠. 그랬을 때는 여러분 그 개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죠? 관찰할 시간이 없죠? 그랬을 때 뭘 맞아야 돼요? 항체 자체를 맞아야 되는 거죠. 면역 글로불린입니다. 그것을 뭐라 불러? 인공 수동 면역이라고 하는 거죠. 인공 능동 면역은 뭐라고? 항원을 넣어줘서 내가 항체를 만드는 거니까 백신인 거죠. 백신. 자, 그렇다면 가만히 있는데 내가 만들지 않고 만들어진 걸 넣어줬어. 누가 주겠어? 모체. 그 다음에 모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자연 수동 면역, 모유나 태반을 통해서 얻는 면역을 뜻합니다. 얘네는 6개월까지밖에 안 가요. 그죠? 그렇다면 내가 스스로 만들어냈어. 그건 뭐야? 자연 능동 면역입니다. 그래서 질병 후에 얻는 면역을 우리가 자연 능동 면역이라고 하고요. 어떤 인종이나 우리 집안 내력이야.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어. 그것을 선천 면역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안 되신다면 다시 돌려서 한 번 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54번입니다. 유병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분모는 건강한 전체 인구 수이다. 2. 분자는 새로이 특정 건강 문제가 발생한 사람 수이다. 3. 발생률이 높으면 유병률은 낮다. 4. 치명률이 높으면 유병률은 높다. 5. 질병 이환 기간이 길수록 유병률은 높다. 자, 유병률이요.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발생률과 유병률을 먼저 이해하시고 문제를 보셔야 됩니다. 유병률은 말 그대로 있을 유,
병이 계속 있는 거야. 그럼 뭐야? 만성질병이지. 발생률은 새롭게 생긴 거야. 발생한 거야. 그러니까 급성질병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다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5번. 질병 이완 기간이 길수록 유병률은 높다. 만성질병을 뜻하는 겁니다. 문제 이렇게 푸시면 되세요. 자, 55번입니다. 국가암 검진 사업 중에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는 암은 1. 간암, 2. 위암, 3. 대장암, 4. 유방암, 5. 자궁경부암. 우선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걸 찾으시면 되는데요. 1번 간암입니다. 간암 같은 경우는 40세 이상의 고위험군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6개월마다 하게 됩니다. 위암 같은 경우는 40세 이상이고요. 2년마다 하게 되고요. 대장암은 50세 이상에서 1년마다 하고요. 유방암은 40세 이상의 여성이 2년마다 하고요. 자궁경부암은 20세 이상의 여성이요. 2년마다 합니다. 여기엔 없지만 폐암이 있죠. 폐암 같은 경우는 54에서 74세 중에서도 고위험군이 하는데 2년마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고위험군이니까 간암이 답이 된 거죠. 아니면 폐암이죠. 두 개니까 고위험군은 간암하고 폐암은 고위험군입니다.